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는 평범한 직장인, 가정주부,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교수, 대학생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영남 1기에서 정책 아카데미를 수료한 송우진이라고 합니다. 그 이순신 프로젝트를 참여한 이유는 되게 간단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거 말고는 답이 없다. 정말로 이거 말고는 답이 없다는 그 하나, 딱 심플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저는 서울에서 할 때부터 참석을 하고 싶었지만 이제 학생이었기 때문에 미루다가 이제 영남에서 참여를 했는데요. 그 아카데미 참여하기 전에 조금 더 먼저 살짝 거슬러 올라가서 소장님을 알게 되었을 때가 2011년 그 제가 학교에서 그 학고사 기자를 할 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소장님을. 근데 그때는 사실 지금 말하는 이제 그 보수와 반민주 세력의 반대편에 서서 올바른 것과 정의와 민주적인 것의 그 가치를 외치는 게 이 세상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앞뒤 안 가리고 물불 안 가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기사로 쓰기도 하고 그것만이 옳다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좀 군대를 갔다 오면서 좀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좀 쉬는 그 기간 동안에 좀 더 그 김강수 소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어떤 의미였겠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되면서 저는 이제 그 김강수 경제연구소에서 이제 공부방부터 참여를 하면서 이제 아카데미에 왔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은 이제 100여 명 됐지만은 정말로 이제 딱 2020년을 목표로 우리가 그 좀 더 파급력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과 그 같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노력할 수 있는 그 오늘이 그 첫 번째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97회 1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길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성민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프루트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그 뭐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 이야기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주말에 좀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 장관 지명 철회가 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아들의 호화 유학과 해외 외유성 출장 의혹 등으로 이제 논란이 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지명 철회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장관 지명 철회를 한 건 또 처음인데 또 이 관련해서 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하고 자녀 편법 의혹 등으로 이렇게 문제가 돼서 이분은 자진 사퇴를 했죠. 그래서 지금 장관 후보자 중에 이제 7명이 이제 지금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 2명이 중도 하차를 하고 자유한국당이랑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박영선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하고 김현철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 청문 안건 보고서 채택하지 보고서 않겠다. 채택을 안 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한 명은 자진 사퇴고 한 명은 지명 철회잖아요. 네. 그럼 청와대에서 아마 분명히 이게 안 좋으니까 자진 사퇴해라 이런 종용했을 텐데 지금 그 7명이 누구예요? 네, 7명이 이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현철 통일부 장관. 그러면 저 이름이 다른 사람인가요? 저기 전에 김연철이고 김연철. 김현철이고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진영 행정자치부 장관입니다. 행정안전부죠? 행안부. 근데 지금 이제 그 중에 누가 떨어졌다고요? 지금 이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한 명은 교수 출신이고 한 명은 이제 관료 출신인데 뒷배가 없는 관료와 교수 출신을 찍어서 내보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7명의 그 후보들이 다 자질구레한 자질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데
일단 7대 불가 원칙 있지 않습니까? 아니, 네. 그럼 7명인데 떨어져 이제 나간 두 사람부터 이렇게 뭐가 문제가 돼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최종호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경우는 집이 세 채래요. 집이 세 채인 이유가 소명이 되고 집이 여러 채라고 해서 장관이 될 수 없다라고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임명을 강행을 했는데 장관 지명에 앞서서 청와대에 이제 검증이 한창 이뤄질 때 딸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고 그 집에 월세로 살아서 이제 편법 증여 의혹이 이제 일어났죠. 그리고 장관 네. 이제 후보로 지명되고 내부적으로 이제 조사가 진행될 때 장관 지명이 이뤄지기 전에 이제 당신 장관 될 것 같아라고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때 이제 편법 증여를 했다 이건가요? 그렇죠. 숭악한 놈이네.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이제 양도세 중과 부분도 이걸 이제 교묘하게 이제 면한 징후가 있는데 이제 잠실 아파트는 16년 동안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전세만 줬고 이제 공무원 특별 공급으로 분양이 되는 세종시의 이제 펜트하우스를 그냥 분양받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과연 이제 주택 정책, 부동산 정책을 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이 사람은 원래 예. 출신이 관료 출신이에요. 네, 국토교통부 출신으로 그리고 쭉 지금 네. 전에는 국토부에서 직급이 뭘로 끝났어요? 제2차관으로 끝났어요. 차관 했다. 17년 5월까지. 그리고 이제 조동호 이제 장관 같은 경우는 그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긴 있는데 일단 이제 국가연구비로 출장을 가는데 미국에 있는 이제 아들의 대학 졸업식에 또 참석을 하고 아들이 이제 고급 외제 승용차를 사는데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올려가지고 그 돈으로 아들한테 외제차를 사줬다 뭐 이런 의혹도 있고 이제 무엇보다도 핵심적인 낙마 사유가 2017년 12월에 해적 학술단체로 꼽히는 오믹스 인터내셔널이라는 그런 학회에 참석을 한 게 문제가 됐대요. 근데 인사검증할 때 청와대에서 이 학회에 참석한 적 이런 해적 학술 단체에 참석한 적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물어봤는데 후보자 본인은 참석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 걸린 거죠. 기자들이 취재를 하다가 이 학술단 그냥 네. 공공 목적으로 이렇게 해외 출장을 갔는데 예. 그래서 잠시 자기 아들 졸업하는데 갔다라는 게 그러면 되느냐라고 이렇게 한마디 욕을 얻어먹을 수는 있어도 그다음에 자기 아들 그 비싼 차 사는데 전세금 올려서 줬다라는 게 그게 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뭐 또 이것도 있어요. 사내 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장관이 또 이제 장남이죠. 장남이 인턴으로 근무한 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그냥 혀를 차는 그런 사례들이 이렇게 계속 있고 또 이제 또 다운 계약서 집 거래할 때 다운 계약서 작성한 그 이 욕도 사람이 있는데 돈이 많은 사람인가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아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자기 아들 외제차 사주고 2명이나 또 보내고. 유학 보내고. 2명이나 역 보내고. 다운 계약서 하고 근데 이 다운 계약서는 그 다른 장관들도 다 여러 차례 또 겹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비정상의 정상을 하니까 오늘 신문에 나온 것처럼. 이 사람은 그러면 예. 무슨 뒷배가 있어서 뭐 때문에 그 과기부 장관 후보로 이렇게 지명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시킬 사람이 없는데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소리는 그런 소리는 너무 그냥 이렇게 네. 근데 말이 안 되고 그 과기부 장관이 뭐 와이브로 이렇게, 네, 부축하는 등 이제 정보통신 쪽에서도 꾸준히 활동을 해왔던 교수였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의 그 업적이나 실적이 뭐였냐 이거 과학 기술입니다. 특히 통신 쪽. 동쪽에서 뭔가 이렇게 두드러질 만한 그런 성과나 업적을 낸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국내 와이브로 했을 때 그거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근데 문제는 차남이 카이스트 IT 융합 연구소에 이제 채용이 됐는데 그때 이제 영어 점수 학교로만 이제 채용이 돼서 좀 특혜 채용 의혹이 있었고, 그다음에 국방부 관련돼서 정보화 자문위원을 했을 때 장남이 이제 전공하고 무관하게 그 한미연합사의 통신병 특기를 받았다. 그래서 막 이런 두 가지 특혜가 문제가 됐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조금 했다라고 한 걸 가지고 사실 이 병역 문제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거든, 심각해. 그러니까 네. 함부로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꼼수를 부리기가 겁나는 분야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서스럼 없이 이렇게 자기 아들 군대 보내는데 그런 걸 하고 그런 것들이 통과되고 먹혔다라는 게 참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군대는 이제 면제는 함부로 손을 못 대가지고 이제 그거는 이제 손을 못 쓰는데 군대 들어간 다음에 이제 부대 배치할 때 원래 그 군부대 가면 훈련소에서 다 쓰잖아요. 뭐 그 관련 네. 높으신 분 계시면 그러니까. 쓰라고. 네. 근데 아니 무슨 저기 카트사로 카투사로 했다면 예. 카투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카투사는 시험 봐서 가지 않아요? 저희 때는 시험 봐서 갔거든요. 토익 점수 해가지고 몇 점이 비슷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한국 사회가 정말로 이렇게 문제가 있어도 단단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뭐 다 자질구레하게 김현철 통일부 장관하고 박영선 벤처기업부 장관이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좀 반응이 좀 뜨거웠는데 김현철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SNS에서 옛날에 이제 야당도 까고 뭐 여당도 까면서 그 막말 파문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막말을 했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군부대 시찰 갈 때 뭐 군복을 입은 거 보고 뭐 쇼하고 있네라든지 또 하나는 또 약간 이건 좀 눈살이 찌푸리는 말이긴 한데 금강산 관광 갔을 때 박왕자 씨라고 여성분이 이제 북한군한테 이제 총 맞아서 사망한 사건이 있는데 그걸 보고 통과 의례다 이렇게 얘기한 게 이제 문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운 계약서를 참 많이 썼어요. 문재인 대통령 참 그 마음이 넓은 사람이네. 자기 그렇게 욕한 사람 근데 몰랐던가요? 그런 욕 했다는 거? 몰랐겠죠 아마. 근데 여러 차례 막 한나라당도 까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SNS를 한 사람 같아요. 여과되지 않는 자연스러움이라고나 할까? 네, 그런 것. 그리고 이제 다운 계약서를 이제 8차례 아파트를 사고 팔고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됐고요. 도대체 이 부동산하고 부동산에가 안 걸리는 놈이 어디가 도대체 누가 있으나 이게 지금. 또 온갖 놈들이 다 걸리네. 그리고 이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같은 경우는 따로 이렇게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크게 부각되진 않는데 본인이 해양대학교 실습선에서 근무를 하면서 군복무를 마쳤는데 그 군복무를 하는 동안 이제 석사학위를 취득을 해서 황제 병역 논란이 있다. 그렇죠. 이제 군복무를 하는 이제 실습선 배 위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그 과정 동안 석사학위를 딴 게 있고 딸의 전학을 위해서 총 4차례에 걸쳐서 위장 전입한 의혹이 있는데 이거는 이게 2004년이어가지고 청와대가 기준으로 설정한 2005년 7월 이전이라서 여기서 이제 포함이 안 된 경우고 이 사람 아들이 한국선급이라는 해양 관련된 숨겨진 신의 직장이 있나 봐요. 한국선급이라는 곳에 특혜 채용이 되는 이제 자잘한 비리가 또 있고 특혜 채용 비리가 자잘한 비리인가요? 지금 뭐 예전에 강원랜드 뭐라든지 KT라든지 그쵸? 뭐가 지금 난리 법석나고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자유한국당 시절에 비하면 엄청나게 별거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많아서 또 박양우 문화체육관 장관도 이제 2005년 이전이긴 하지만 위장 전입도 여러 차례가 있고 이제 한국영화배급협회 회장을 하면서 활동비로 수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또 소득 신고를 안 한 것도 또 이제 문제가 있고 자녀에게 수억 원대 예금을 물려줬는데 청문회 바로 전날 25일 날 소득증여세 6,500만 원을 납부를 해서 이게 또 빈축을 사고 있는. 그 빈축을 사는 게 아니라 이건 나쁜 놈이네. 뭐, 나쁜 놈이라기보다는 그 앞에 비슷한 그 누구죠? 저 국토부. 예, 국토부. 그 뭐가 달라? 같은 거잖아요. 사이즈가 좀 약간 다른. 박영선 남편도 사실은 그 세금 밀린 거. 그렇죠. 있었죠. 뭔데 그건 또 뭐예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남편이 이제 또 되게 또 부자인가 봐요. 근데 장관 인사청문회 진행 전에 여태까지 소득세를 안 내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수천만 원을 한꺼번에 납부를 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고. 문재인 정부는 세금 떼가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괜찮다라고 보는 거네. 그리고 이제 그 집이 세 채인지 네 채인지가 여부가 또 중점 관심이 됐는데 도쿄에 집이 있다는 거예요. 해외도 집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가 있고 또 아들의 이중국적 세금 탈루 이제 석사 학위 논문 표절 등 뭐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된 상태인데 지금 박영선 의원이 인사청문회 도중에 이제 그 김학의 사건 동영상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파행으로 거듭되면서 정상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인데 그 사람은 저기 뭐 박근혜 때 사람 그쵸. 아니에요? 박근혜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죠.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양다리를 걸치네.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제 공개 비판인가요? 아니, 그치. 공개 비판하면서 탈당하고
그때 이제 대선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 손을 이제 들어줬거든요. 그러면서 제대로 갈아탔지 제대로. 고운 인사하네. 또 자유한국당에 아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이제 인사청문회 잘 통과되지 않겠냐 뭐 이런 카드인 것 같기도 하고, 이분은 이제 용산 강남 지역의 아파트 상가를 통해서 총 이제 34억의 시세 차익을 남긴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 얘기로 이렇게 말을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좀 보면 이제 7명 중에서 이제 2명이 이제 낙마를 하긴 했지만 다른 장관들도 다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또 나이스해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청와대가 문제를 삼고 있는 7대 불가 원칙에는 다 적용이 되지 않아서 청와대 기준에는 다 합격인데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 세금 탈세하려다가 장관 자리 준다고 그러니까 부랴부랴 막 세금 내고 하는 것들이 7대 원칙이나 원칙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청와대가 문제를 삼고 있는 거는 그걸로 인해서 이제 불법을 저질렀느냐. 그러면 세금 징수하려면 전부 장관 시켜주면 되겠네. 그걸 한번 올리면 그냥 이제 실정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았으면 묵인해주는 정도의 수준. 음주운전도 1회까지는 허용하던데. 희한하대 그거. 그리고 이제 상습 부동산 투기도 시세 차익을 봤다고 하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으면 괜찮다. 뭐 이런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2사람이 떨어졌다는 거네. 네. 근데 하여튼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네. 떨어진 2사람이나 나머지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 그래서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계속 조금 덜 친한 애들 2명 버리고 나머지 카드 살리려고 지금 쇼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그렇게 좀 뭐 이야기하고 자한당은 있죠. 지들 이명박 박근혜 때는 뭐 했는데? 똑같죠. 지금 이제 자기네들이 인사청문회 때 공격당한 거를 이제 야당이니까 야당이 할 일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건데, 저는 이게 좀 문재인 정부 그게 되게 좀 기분이 나쁜 게 지지자들이 아니 이게 뭐가 잘못됐냐, 자유한국당보다 더 심하게 했는데 이런 논리를 핀다라는 거죠. 이전 정부에서도 있었던 일인데 왜 우리만 탓하느냐. 똥 묻은 개하고 더 많이 묻은 개하고 덜 묻은 개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게 정말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위에는 완전히 썩었다. 그래서 이거 좀 이렇게 썩은 걸 전부 이렇게 확 갈아치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가장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죠. 네, 거기에 또 소장님 또 우리 또 얘기 하나 할 게 더 있잖아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지난주 이야기 안 해뒀던 거예요? 안 했어요. 사실 이 장관이 낙마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됐지. 김의겸 파문이라고까지 이렇게 언급될 정도로 여론이 악화가 돼가지고 청와대가 이제 어떻게 보면 부동산 문제로 눈을 돌릴 수 있는 최종호 씨를 낙마시킨 계기가 아닌가. 김의겸 씨 재산 공개를 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한창 내놓을 때 그때 서울의 재개발 지역인 흑석동에서 금싸라기 땅으로 꼽힌 지역에 급매물로 나온 거를 빚을 한 10억 정도 져서 25억짜리 건물을 산 것이 문제가 됐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시기가 또 부적절한 것도 있었고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이 10억 원이 넘었다는 점도 있었고, 이게 밝혀진 다음에 자기가 이제 한 변명들도 문제가 돼가지고 그게 또 변명뿐만 아니라 사퇴의 변까지도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계속 뒷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이 문재인 정권의 그 청와대 대변인은 안 하고 계속 한겨레 출신이죠. 한겨레 이제 선임 기자까지 하고 한겨레 기자 생활을 계속 했더라면 지금 이런 그 대출 받아서 재개발 투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 사람이 청와대 대변인이 아니고 그냥 껄렁한 한겨레 기자 나부랑이 뭐 이런 거 하고 있었다라고 했을 때 10억 이상씩이나 대출 받아서 20몇억 되는 그런 재개발 투자를 할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못했을 겁니다. 그럼 이건 권력형 비리죠. 2차례 해명이 이제 평생 전세를 살아왔는데 노모를 모실 넓은 아파트가 필요했다. 근데 왜 상가에 아파트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이게 재개발 지역이라서 그 상가를 사면 아파트 2채랑 상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조건이었다고 해요. 그 정도 이제 부지면. 그래서 이제 이걸 사서 그러면은 한 채만 사지. 분양권입니다. 분양권 자체가 분양권이 1+1. 그러니까 1+1+1. 이렇게 그러니까 상가 하나, 아파트 하나, 아파트 하나인데 이제
김의겸 대변인은 요거 1+1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좀 큰 평수로 받을 계획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또 집이 있는데 또 사는 것도 아니고 시세 차익을 노려서 자기가 되파는 경우가 투기지 자기는 거기에 해당 사항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한겨레 기자를 계속 했다면 그게 가능했겠냐 이거예요. 안 됐겠죠. 대출을 받은 그 은행 지점이 김의겸 대변인이 거주한 지역도 아니고 투자 지역인 동작구 흑석동 지역도 아닌 마포구 성단동에 위치를 해 있고, 그다음에 그 김의겸 대변인의 고등학교 1년 후배가 지점장이었던 그러니까 이건 그 권력형 비리로 수사를 해야 되는 건이라니까요. 네, 그렇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공세를 피고 있죠. 이게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면은 여기서는 자유한국당 이야기 하지 마. 신뢰성이 뚝 떨어져 갑자기. 그러니까 정치 그 이름 공세로 나오면. 정치 공세로 비춰지니까. 근데 이게 지금 네. 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게 한국의 이른바 기득권 계층 내지는 이른바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한 자리 해먹고 뭐 한다라는 그런 계층들을 보면 전에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지만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이 없어요.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이 없으면 어떤가요? 그 사람인가요? 아니죠. 더더군다나 최고 의사 결정권을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고위직에 네. 이렇게 지명된 사람들이 네. 어떻게 쓰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한 자리 해먹으려고 그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을 그냥 완전히 팽개치고 어떻게 쓰든지 그냥 그걸 무마하고 변명하고 너도 했으니까 나도 괜찮은 거 아니야? 서로 끼리끼리 같이 해먹었으니까 이 정도는 그 문제 없다고 봐야 되지 않아?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 국민들 관점에서 봤을 때 일반 시민이나 국민들도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럼요. 예. 근데 하물며 국가를 경영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어떤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이렇게 들어갈 사람들이 어떻게 쓰든지 그 자리에 그거 한 번에 해먹으려고 온갖 말도 안 되는 그 부끄러움이고 뭐고 다 팽개지고 마누라 팔고 자기 부모 팔고 자기 자식 팔고 뭣하고 네. 아 이거 부동산 투기 이거 내가 뭐 이렇게 아니야 뭐 아니면 또 이렇게 일반 국민들은 세금 한 푼도 그냥 뜯어가려고 난리인데 안 내면은 그냥 끝까지 그냥 이렇게 세금 내라고 이렇게 난리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당당하게 그냥 그 자리에 만약에 지명이 안 됐으면은 그 세금 안 내고 넘어갔을 자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자리에 딱 이제 지명이 되니까 부랴부랴 세금 내고. 네. 근데 그걸 부끄럽거나 창피하고 수치스럽게 그럼 내가 세금을 안 내려고 했다가 그 자리에 지명이 돼서 지명이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당연히 문제. 네. 창피하고 부끄러운데 정중하게 사죄를 하죠. 보통 같으면. 예. 그게 일반적인 부끄러움과 수치를 안다라면 네. 사죄를 하죠. 죄송합니다. 네. 뭐 이렇게 저를 이렇게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거기에 상응할 만한 그런 게 능력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형태로 해서 제가 좀 이렇게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게 상식이거든, 일반 그쵸, 국민들 그쵸. 생각에서. 맞습니다. 근데 이놈들은 이렇게 파면 팔수록 다 나와. 그냥 모든 게 쏟아져 나와. 그냥 끊임없이. 사실 장관 청문회니까 걸려 나온 거지. 그냥 임명하는 자리는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치. 이미 한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끝났다고 봐야 돼. 지금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어떻게 그 창피함과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이렇게 전혀 모르고 뻔뻔하게 그건 내가 몰랐다. 내가 투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 내가 근데 김의겸 씨 그 이야기는 금미겸. 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쫓겨나는 자리면 굳이 뭐 아내 때문에 뭐 그런 핑계까지 대고 그냥 나쁜지 모르겠잖아요. 이해가 안 되대. 마지막 사퇴의 변은 또 가관인 시세 차익 남기면 한턱 쏘겠다. 그렇게 또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기자들한테.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진짜로. 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공직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아예 없구나. 그리고 그냥 재수 없어서 걸렸다. 그런 정도 느낌. 그러니까 정권을 우리가 되찾아왔으니까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고 이 정도쯤이면 얘네들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빠돌이들의 논리 얘기하면 예. 자한당이 집권할 때는 더 나빴는데 민주당이나 이렇게 얘네들이 집권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이놈이나 50% 100%인데 예.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이게 이제 계속 에스컬레이트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하다 보면 이제 국민들은 맨 밑에서 근데 지금 그 촛불 집회 해가지고 문재인을 이렇게 빠돌이들이 빨아준 게 뭐예요? 적폐청산이죠. 적폐청산하고 깨끗하고 뭐 그쵸, 도덕성 뭐 이런 도덕적으로 거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뭐 걔네들의 도덕성 기준이 뭐냐 이거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근데 국가를 경영하는 최고 의사결정 자리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그 윤리나 도덕적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적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완전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당연시 돼버리는 거예요. 네. 당연시 되면 일반 국민들도 그거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저런 힘센 놈들도 저 짓, 당연히 저 짓을 하는데 내가 미쳤다고 부동산 거래하면서 내가 세금을 내? 자식한테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세금을 내? 네. 그러면서 이제 뽐보기로 하는 짓거리는 뭐냐? 이른바 재벌을 오나 두드러 패게 한다 이거. 네. 결과적으로는 재벌 오나의 뭐 이렇게 어떤 그 탈세나 이런 것에 대한 정당성이 없어져 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거 정치적 공세밖에 안 돼버려 그렇게 되면 네. 그동안 조건 바뀌어서 한번 본보기로 혼내준다 말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것도 국토부의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 몇십억 대는 아파트들을 고급 주택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도 말도 안 되고 그 사람들 월급이 얼만데 그다음에 뭐 아까 세종시 뭘 가지고 있다고 펜트하우스 분양받았대요.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빈털털이 뭐 가난뱅이가를 장관시키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얼마나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이미 이제 꼭두각시화돼 있죠 이미. 네. 예, 뭐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밑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래 그럼 해봐라고 이렇게 하는데 난장판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이진조차도 이런 상황인데 일진은 이미 다 이제 선거한다고 개판 나갔고요. 하면서 개판 치고 나가버렸고. 네. 이진이라고 들어온 것들이 지금 요 모양 요 꼴이니. 네. 설사 이 사람들이 자리를 차고 깨차고 앉은다 한들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시작부터 이제 철판 딱 깔고 시작을 하는데 네. 내가 부끄러움에 창피하고 뭐고 다 깔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딱 만약에 그 자리에 앉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겠냐 이 사람들이. 당한 만큼 뽑아요. 그렇게 되는 어떻게 여기 왔는데 이러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악만 남았어요. 완전히 이제 부끄러움이나 창피함을 그렇죠. 다 팽개치고 원래 이런 자리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네. 이제 대놓고 뻔뻔한 짓을 하게 된다. 그렇죠, 이거예요. 대놓고. 이런 상황을 만든 그 주범 중에 하나가 빠돌이들이죠. 물론 이제 그 자한당 세력이나 그런 부정부패 세력도 정말로 이렇게 절대적인 책임들이 있지만 반대에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그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이렇게 빨아주는 그 빠돌이들도 엄청난 그 정말로 이렇게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그 상식적인 판단이나 도덕성이나 상식적인 선에서의 어떤 도덕성이나 감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려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평범한 시민들이라면 하다가 이렇게 음주운전을 했을 수도 있고 부동산 투기했을 수도 있고 뭐 한다 이거예요. 적어도 그런 일반 평범한 시민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어떤 권력의 언저리나 정부나 정치권에서 얼쩡얼쩡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기 관리를 했어야 되고 또 자기 관리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그런 데서 얼쩡얼쩡을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쓰든지 거기서 얼쩡얼쩡하고 그 한 자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자리를 해먹겠다라는 그런 집단들이 양쪽에서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지금 요 모양 요 꼴이 된 거죠 나라가. 지금 뭐가 어떤데 뭐가 문제인데 문제 없는데 오히려 경제 좋은 거 아니야? 경제 좋으면 왜 이렇게 애들 안 낳고 난리 법석을 치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다들 못 살겠다고 힘들다고 일자리 안 생긴다고 난리 법석을 치냐 이거예요. 그렇죠. 이미 그 사회 붕괴라는 게 지금 그런 딱 맞아요. 둘째 애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애 안 낳고 결혼 안 하고 이제 이른바 이렇게 사회의 어떤 지배계층이라 지도계층이라 말이 좀 부적절한데 하여튼 그 잘났다고 하는 그런 게 상류 계층들이 개인 이기주의제, 개인의 사심과 이기주의에 빠져서 도덕성을 완전히 상실한 세력들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서 사람들이 저런 놈들도 다 저렇게 하고 있는데 힘없는 나라한테 나라도 그렇게 본 따라서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슨 부동산 투기 억제하네 단속하네 하고 생쇼하고 거짓말 난리 부르스를 쳐도 효과가 없어요. 예, 지가 먼저 하고 자빠졌는데 예. 그다음에 지가 먼저 가서 이렇게 펜트하우스 사재 끼고 있는데 지들이 가서 다 이렇게 그 뭡니까 그 다운 계약이네 뭐네 전매 뭡니까 그런 거 하고 자빠졌는데 될 리가 없죠. 그렇죠. 근데 저는 되게 진짜 아니한 게 그 김의겸 대변인이 이제 사퇴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집에 살 데가 없는데 어디 가서 살 거냐 걱정해줬다고 하니까 그 미친놈이죠 정말로.
저도 지금 전세 살고 있어요. 평생 전 집을 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 노모가 계시거든. 근데 노모가 지금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연로해서 저한테 와서 사시려고 해요. 근데 이사를 가기가 힘들어요. 우리 집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집사람 노이로제 걸렸어요. 이사에. 노이로제 걸렸어요. 그럼 제가 돈이 없어서 집을 안 사냐 이거예요. 제가 바보라서 그 은행에서 빚 내가지고 집 살 줄을 모르냐 이거예요. 일반 평범한 사람들도 시민들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도 많아요. 많아요. 저도 고민을 하죠. 이렇게 노모가 와서 저한테 사시겠다라고 하면 집을 늘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생각한 게 전세 평수를 늘린 거예요. 전세 평수를 늘려서 간 거예요. 평생에 지가 언제 그런 자리를 한번 해먹어 볼까를 상상을 못하고 꿈에도 생각을 못 해보다가 느닷없이 그냥 마른 하늘에 벼락 떨어진 것처럼 그냥 로또 걸리듯이 걸리니까 네. 눈이 뒤집어지고 이제 완전히 그냥 헷가닥 한 거죠, 다들. 그러니까 수치심과 뭐 부끄러움 그런 거 다 팽개치고 어떻게든지 그 올려서 가문의 영광으로 족보에 올라가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이미 무너졌다고 봐야 돼요. 선발진이 완전히 이제 무너졌고 이제 이진이 들어오는데 이진이 지금 요 모양 시작부터 이제 요 지경이거든요. 예. 갈수록 더 이제 심각해질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모든 분야에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혼란이 이제 가중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벌써 이제 이렇게 2년이 다 된 상태인데 그동안에 뭐 한 게 뭐가 있나요? 오히려 지금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죠. 예,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북미 정상회담 북한 비핵화 문제에 올인했다가 그거 이제 교착 상태에 딱 빠지니까 지금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완전 멘붕 상태에 빠졌는 것 같아요, 다들. 예, 저부터 능력도 없고 국가를 어떻게 경영할지도 모르고 그냥 패거리로 더불어 자한당 정도로 더불어 한국당식으로 저놈이 있어야 내가 좀 이렇게 계속 유지하고 또 자한당도 민주당 놈들이 있어야 또 이렇게 내가 유지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거기에 이제 뭐 빠돌이니 뭐니는 일베니 뭐니 하는 세력들이 달라붙어 갖고 빨아주고 뭐다고 하면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지금 방법이 없어요. 이게 전부 물갈이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병의 근원이거든요, 네. 지금. 병의 근원.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정말로 좀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근본적으로 물갈이를 할 수 있는. 2011년에 그런 점에서 안철수가 큰 죄를 진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국민들이 물갈이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소진시켜 버렸어요. 아무런 준비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리더십도 없고, 뭣도 없는 그런 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자기만의 어떤 그 똘끼 가지고서 자뻑 탁 빠져가지고. 근데 지금 다시 한번 그 일반 국민들의 어떤 뜻이 있는 국민들이 나서서 나라를 추스려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한국이 꼭지점을 지나가고 있다. 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는 상상을 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계속 이야기해왔죠. 실제로 지금 그런 과정들을 약간의 시간적인 편차는 있을지는 몰라도 네. 실제로 계속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그대로 다 나타나고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일반 국민들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정치권 물갈이, 그다음에 정부 관료들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데 주력하는 게 그거 외에는 해법이 없어요. 그렇죠. 대안을 만드는 거. 네, 오늘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97회 1부에서는 인사청문회와 김의겸 전 대변인의 그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민주당이든 자한당이든 이렇게 똑같이 정말 뿌리까지 썩어 있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욕만 하고 하면서 끝일 것이 아니라 꼭지점을 지나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잘 추스려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평범한 일반 시민들이 모여서 무언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시작점을 저희가 지금 이순신 프로젝트로 잡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하셔서 좀 대한민국을 바꾸는 데 동참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97회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